출퇴근하는 차량들을 보면은 너무 끔찍해요. 어떻게 다니지? 그냥 지옥이죠. 주택난부터 시작해서 교통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그다음에 뭐 오폐수의 문제. 서울에 1,000만 명이 살고 수도권에 또 1,500만 명이 살아서 인구의 절반이 이 좁은 면적 안에 살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가밀한 거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생존을 위해서 생존 투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느긋하게 그냥 놔두는 도시가 아니라 잘해야 되는 도시 같아요. 이 서울이라는 곳은. (315만) 서울을 달리는 자동차 수입니다. 이 도시를 자동차가 점령하고 있죠. 걷는데 뒤에서 차가 빵빵거리거나 혹은 앞에 차가 오는 것을 비켜줘야 하고 피해서 걷는 일, 그런 일들이 쉽지 않죠. 우리 도시는 왜 이렇게 정신없는 걸까요? 서울 가밀하죠. 무슨 인구 밀도로 보면 가밀하죠. 게다가 절대 인구 수도 많고 밀도도 높지만 집중도도 높잖아요. 밀도의 3관왕이면서 수도인 도시는 아마 서울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빽빽합니다. 무질서하면서도 질서가 있어 보이죠. 마치 서울처럼 더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도시인들은 고난의 행군을 이어갑니다.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 서울은 1층 도시였죠. 조선시대의 한양은 단층 집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낮아서 그 밀도를 구현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건물과 건물이 떨어지는 방식, 이런 식으로 유럽과는 다른 방식으로 했던 거죠. 한양처럼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거의 모든 건물들이 단층 건물인 도시가 그러면 흔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유럽은 중세 때부터 건축을 굉장히 고층으로 지었던 역사가 있고요. 역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그 한반도에 있었던 도시들은 총량적으로는 다 저밀도 도시였던 거죠. 그마저도 무너지고 맙니다. 전쟁은 당연히 대도시 위주로 파괴가 되고 그 대도시들은 이제 그런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또 급격하게 회복이 됐었어야 됐기 때문에 국토는 빨리 회복되고 또 굉장히 빨리 좋아져야 했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압축적인 도시 개발을 했었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 이제 제일 쉽고 빠른 방법은 도시 계획가가 지도를 쫙 펴놓고 거기에 펜을 싹싹 그으면서 여기는 무슨 지역, 여기는 무슨 지역, 여기는 무슨 지역으로 개발해. 재건은 빨라야 했습니다. 주거 해결사, 아파트가 그 당시 서울을 구원했죠. 짓고 짓고 또 짓고. 그렇게 서울의 몸집은 5배나 불어났죠. 이제 충분한 것 같은데요. 그닥 고밀도 도시가 아니라는 게 이제 사실 문제의 핵심인데, 그러면 이제 뭐 대부분 놀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무슨 소리냐, 지금 시내 나가보면 고층 빌딩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평균을 좀 봐야 됩니다. 평균을. 서울에 고층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데 무슨 뜻일까요? 가장 일반적인 밀도는 인구 밀도죠. 그런데 도시와 건축의 공간을 측정하는 밀도는 용적률과 건폐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땅이 이만큼 있다고 해보죠. 여기에 최대한 건축을 할 수 있는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건폐율이 낮을수록 공지가 많아지죠. 2층, 3층, 4층 건물입니다. 용적률은 층을 얼마나 높이 올릴 수 있느냐를 나타냅니다.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고 땅의 활용도는 올라가겠죠. 용적률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밀도의 측정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용적률이 높죠. 그런데 산술적 평균을 내면 145%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9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런던, 파리 이런 도시들의 용적률이 이미 200%에서 300%를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높죠. 전형적인 유럽 도시 파리.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촘촘하지만 거리는 꽤 쾌적하죠. 노천 카페도 거리와 잘 어울립니다. 밀도가 낮아서일까요? 파리와 런던 모두 용적률로 치면 서울보다 훨씬 더 빽빽한 도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아무도 믿지 않으시는데 서울이 파리보다 평균적으로 저밀도 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은 인구 밀도는 높은데 소위 건물의 밀도는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럼 결과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단위 면적당 훨씬 많은 사람들이 훨씬 적은 양의 건축 공간에 담겨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의 밀도는 엄청나게 높은 거죠. 우리가 굉장히 높고 막 복잡하고 어려운 데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숫자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건폐율이나 용적률만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전체 평균을 내보면 서울이 일산보다도 용적률이 낮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들여다보다 보면 우리의 상식과 편견을 어쩔 수 없이 수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많이 직면하게 돼요. 가장 도시적인 주거 형태. 아파트는 도시의 밀도를 높여준다고 우리는 믿어왔죠. 도시가 밀도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고층 건물, 아파트라고 하죠. 일조와 채광을 확보하려면 건물 사이가 띄엄띄엄 벌어져야 합니다. 이번엔 저층 건물, 다세대 주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고층 건물에 비해 간격이 좁아진 만큼 더 많은 건물이 자리하게 되죠. 그래서 결론은 같습니다. 같은 밀도라 하더라도 높이가 낮으면서 고밀을 성취할 수도 있고 아주 높여서 고밀을 할 수도 있죠. 아파트는 이제 단지화가 되다 보니까 고층화되다 보니까 아파트의 평균의 건폐율은 30% 미만이에요. 반면에 이제 우리 주택가에서 보이는 집들은 대체적으로 60%를 꽉꽉 채우죠. 그러니까 옆집과의 거리를 좀 떼고 1m씩 떼고 그다음에 그 아주 필요한 공지를 넣고 하다 보면은 거의 꽉 채워지죠. 아파트는 생각보다는 듬성듬성한 공간이었습니다. 서울에 필지가 130만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30만 개 필지 위에 서 있는 건물이 한 4만 동쯤인데요. 전체 연면적에다가 필지 면적으로 나누니까 145%가 되고 그것을 건폐율을 한 50%, 60%로 산정해 보면 대략 2.9층 정도가 나오죠. 어느 도시의 평균 용적률이 200%, 평균 건폐율을 50%라고 가정해보죠. 층마다 바닥 면적을 모두 합한 용적률에 건축 면적인 건폐율을 나누면 층수만 남습니다. 서울로 가보죠. 서울의 평균 용적률 145%에 평균 건폐율 50%를 대입해보면 서울의 평균 층수는 2.9층이 됩니다. 여전히 서울은 생각보다는 낮은 곳입니다.